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아파트 값은 외환위기 후 최대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 폭이 외환위기 후에 최대 하락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어떤 흐름입니까? 그렇죠.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또 올해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외환위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97년 말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죠.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가지가 우리 지금 현재 그 통계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래량과 가격 역대급 하락이다. 최대폭 하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거래량도 지난해에 대비하면 반토막이 났고요. 이제 하락폭도 굉장히 깊숙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만 또 주택 가격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동시에 내리고 있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모두가 내린다는 점이 좀 예사롭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 가격은 이게 통계마다 좀 달라요. 네네. 지금도 뭐 지난 정부 통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사실은 민간 통계도 이게 들쭉날쭉해서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약 4.8%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약 5%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와 인천 이런 지역들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아무래도 세종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종시는 많이 올라서 많이 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이제 가격도 내리고 있고 최대폭, 거래량도 최대치로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청약 시장도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청약 시장도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 거래 그 증여 비중 이런 것들도 꽤 좀 줄었거든요. 이제 요즘은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다가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진 자들은 오히려 지금 이 거래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하나씩 이어지겠습니다만 이제 정부의 대책도 좀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거래 절벽에 따른 빙하기인 상황인 것 같고 네. 앞서 이제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보다는 경기와 인천 지역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다고 해주셔서 그 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 두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이제 경기, 인천의 하락폭이 비교적 큰데 뭐 예를 들면 서울이 5% 지금 11월까지 통계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월만 해도 한 2%가 빠졌어요. 이 얘기는 비수기라는 거고 지금 낙폭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12월까지 가면 아마도 한 7% 정도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경기도가 현재 11월까지 보니까 6.6% 빠졌고 인천이 8.2%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보다 경기 인천의 하락폭이 크고 또 경기도보다도 인천의 하락폭이 더 크다. 이걸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이 가장 먼저 올랐지만 뒤늦게 오른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이 그러니까 단기 급등했던 지역들이 단기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네네. 이들 지역이 좀 공급 물량이 많았어요. 다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올해 공급 물량이 작년보다 좀 많았고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품의 붕괴 과정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주택 수요가 다소 좀 크기가 적은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그 거래된 가격을 봤는데 네. 가장 올랐을 때가 26억이었다가 최근에 네. 한 19억인가? 네, 그 엘스 엄청나게, 아파트라고 네, 그래요. 엄청나게 잠실의 많이- 아파트 엘리트죠. 이게 강남 보통
강남 불패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남 지역의 핵심 아파트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거는 이제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2014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사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오른 게 지난 2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 금리가 이 바닥에 거의 제로 금리로 있을 때 지난 2년간 급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예, 이렇게 되다 단기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거품이 축적됐겠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도 잠실만 놓고 보면 잠실 쪽에 조금 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거품이 집값 급등에 따른 쌓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들 지역에 보니까 강남이나 서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남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지역보다는 여기에 주택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에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 급매물이 소화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 초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근데 한 가지 잠깐 언급하면 최근에 이런 지역에 이제 인천 송도가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네. 세종시도 그렇고 잠실도 마찬가지인데 한 3% 정도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저가 급매물을 좀 노린 소위 말하는 매수세가 약간 들어오면서 현재 반등 조짐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반등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반등에 좀 그칠 가능성이 그러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이다. 네, 뭐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의 부동산 경기 하락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한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물가 안정이든 금리 안정이든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뭐 전세할 때 대출하는 부분이 워낙 부담이라 많은 분들이 월세로 좀 눈을 돌려서 네. 그동안은 뭐 매매나 전세는 거래가 절벽이었지만 월세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보니까 월세마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본래 이제 꺾이게 되면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세가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보다는 좀 덜 내리지만 전세도 올해 들어서 이제 한 2 내지 3% 지역마다 다르지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내리면 월세도 본래 좀 내리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월세가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비교를 하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네네. 월세 전환 때문에 월세가 좀 수요가 늘었고 또 월세 가격이 오른 이유가 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주거비 부담은 전세 금리가 끝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전세를 좀 찾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을 보자면 이제 한국 부동산 투자할 때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는데 중국인이나 미국인이 이제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좀 떠나고 있다, 네. 손을 떼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또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인들이 지난 7년간 거의 뭐 18,000 가구의 주택을 싹쓸이했다 이런 우리 통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특히 지난 한 5, 6년간 우리 특히 서울의 강남에 이런 주택을 많이 샀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미국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내리니까 이제 지금은 서둘러서 집을 사기보다는 좀 파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현상은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또 다른 또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오히려 이 빌딩이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쪽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 그러니까 환차익에 어쨌든 환율이 조금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100원에 비하면 1,300원이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 두 가지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려는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좀 분석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천 송도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중국인이 16억 원에 34평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샀다가 이걸 9억 원에 팔은 일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단기간에 이렇게 집을 샀다가 집값이 급락하니까 막 7억 정도 꽤 큰 손해죠. 예, 이런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니까 외국인도 국내 투자는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IMF가 이제 한국의 집값이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10%포인트 이상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경고장을 국제 보낸 통화기금. 부분도 네네. 어느 정도 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마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네. 예, 근데 그 내용이 나름 뭐 근거가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집값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서 최고의 상승을 보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10%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품이 좀 쌓였다. 그러니까 이거 거품이 빠지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이걸 미스매치라는 그러니까 이 가치와 가격과의 불일치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적어도 이 금리 변수는 뺐는데 추가로 한 2년간에 걸쳐서 5%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나름 분석을 이렇게 한 내용을 보니까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한국의 집값은 많이 올랐다는 점 또 거품이 쌓였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이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 보입니다. 네. 그 둔촌 주공 분양 성적표가 지금 기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최대어로 꼽혔었는데 네. 미분양 분량이 이게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둔촌 주공 이후에 미분양이 조금 더 쌓이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죠. 예,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세가 또렷한 꺾인 점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매 심리, 청약 열기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고 또 고분양가도 좀 영향을 미쳤고 뭐 네. 고금리는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규제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당첨이 되면 2년 정도 의무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또 8년간 전매 제한도 있고 네. 특히 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 2천만 원 정도로서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네. 현재 미분양 물량은 뭐 공식 통계는 4만 7천 가구 정도인데 과거에 이 미분양이 이 평균으로 보면 6만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말쯤 되면 7만 가구로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미분양 물량이 평균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길어지면 10만 가구를 넘을 수 있다. 과거의 최대치가 미분양 물량이 16만 5천 호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침체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만약 10만 가구를 넘어선다면 상당히 부동산 전체에 주는 악영향이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설회사가 받는 자금 압박도 크고 또 하나는 미분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미계약도 3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양을 했는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금리도 오르고 집값이 좀 내릴 것 같다. 하락세가 뚜렷하니까 이걸 포기하는 사람이 미계약이거든요. 3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그다음에 미입주가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주택이 안 팔려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대출도 안 되고 또 팔리지도 않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일파만파로 이러한 상황이 건설회사의 자금난뿐만 아니라 또 주거 이동의 자유를 또 제한한다든지 또 미분양이 축적되면 결과적으로는
건설회사 입장에는 공급을 또 중단하거나 늘리기 어려운, 또 그렇게 되면 몇 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다시 전셋값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내년에 그 경고음이 나왔던 대로 내년에 미분양 물량이 한 10만 호 정도 될 거라고 거라는 예상하십니까? 예측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 정부 통계가 조금 불명확한데요. 현재도 아마 그 미분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래는 지자체 건설사가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준 미분양 물량이 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청약률도 낮아지고 미분양이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30%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초기 분양률이라고 그래서 분양을 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50 내지 60%가 분양이 되어야 분양이 순조롭다. 완판되면 좋겠지만, 근데 최근에는 30%밖에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심지어 지방 같은 데 제가 알아보니까 10%도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분양을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그 사업장을 덮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 현장에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올해 전국 주택 거래가 거의 절벽이다시피 되고 있지만 그나마 거래가 된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뭐 취득세 기준이 바뀌기 전에 증여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네요. 네, 증여가 조금 줄어들다가 증여가 사실은 지난 2년간 대유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환경이 좀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재택 부를 물려주는 그런 시기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10%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내년부터는 세금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조금 단어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네. 소위 말하면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시세로 지금 증여세를 과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절세의 그런 여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래서 이게 실제 거래된 가격이라든지 감정 가격, 경매 가격 이게 이제 6개월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증여를 하기 전에 6개월에 실거래된 가격 그리고 이제 그 후에 3개월 가격을 따져서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과 가장 가까운 가격에 앞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과세 표준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증여 세금이 다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세금이 부담이 높아지기 전에 사실은 이게 자녀나 이렇게 가까운 친인척에게 증여하자 이런 게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렇게 집값이 내릴 때가 오히려 증여하기에는 적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도 대출을 뭐 완화하거나 세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의 네.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뭐 좀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두 부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깡통 정책, 깡통 뭐 주택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하우스 포, 하우스 렌트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 작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집을 대출을 받아서 이때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었던 거 앵커께서도 기억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집을 안 샀더니 벼랑간에 거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나오는 말은 영끌거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벼락거지를 피하려고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니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더니 이번에는 영끌거지가 되었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정부가 규제 완화인데 뭐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세금, 대출.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제초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의 절차나 또 제초한도 3천만 원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1억 원으로 올린다든지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세금 부분에
정부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취득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8 내지 12%인데 이게 4% 정도로 좀 줄이겠다. 그리고 보유세죠. 우리가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좀 줄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인데 이것도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도 감면해주고 또 여기서 하나 좀 더 나간 게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완화해서 혜택을 좀 늘려준다면 저는 이제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게 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이 집값 폭락 사태가 장기화되는 점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역버블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재건축이나 시장이 다시 반전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워낙 금리 인상의 그 여파가 크고 또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고 또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어서 그러나 일부 급매물이나 실수요자들이 이 규제 완화, 특히 이제 금융 얘기를 잠깐 뺐는데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례 보금자리 이론 같은 것들을 정부가 그러니까 아까 MZ 세대라든지 실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금융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는 점은 소위 말하면 연착륙이나 또 급매물이 좀 소화되는 다소 숨통을 틔워주면서 연착륙에는 다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특례 보금 자리론이 그동안에 네. 어떤 정부의 대출 상품을 보면은 부부 연소득 몇 천만 원 뭐 이하만 7천만 원, 6천, 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득 제한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 DSR 규제가 없어졌고 이게 DSR 규제가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1억 원 이상 부채가 있는 사람은 지금 MZ 세대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주택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또 그래도 팔고 나면 또 깡통 주택이 돼서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이제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세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가격이 현재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 6억 원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이. 네. 이게 9억 원까지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 주택은 이렇게 이제 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이 5억 네. 원까지, 5억 원. 말을 좀 5억 원까지. 지금까지는 3억 6천이었는데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꽤 문턱이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DSR 규제가 없어서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시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좀 꿀팁이랄까 좀 필요한 걸 드리면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고 이제 언제 내릴지 이건 지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이창용 총재도 오늘 계속 제가 기자회견 보니까 이 금리 예측도 물가 안정이나 이것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는 점 애로를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집값이 바닥 찍고 올라올 시점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젊은 층이나 집을 좀 사고 싶은 사람들 또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이라면 저는 그 시기를 어쨌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경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금리가 4%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상단이 거의 뭐 6에서 7% 이제 8%로 갈 거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네. 근데 4% 금리면 너무 낮은 금리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한 1 내지 3% 정도로 이 실수요자 장기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좀 금리 정도도 좀 조정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하자마자 바로 하지 말고 주택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 그걸 이제 내년 하반기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하향 안정화로 쭉 추세로 가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오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자나 학자들은 네네.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장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내년까지 정도 내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지금 보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내년에도 한 2만 4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어서 4만 가구에 비하면 부족한데 우선 전세 가격이 먼저 좀 내려야 아니 하락이 멈춰야 집값 하락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 첫 번째는 내년 정도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시장이 안정되는 거. 이게 정부가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 금리 인상이 의외로 길어진다면 또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도 한 2, 3년 갈 것이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이때 집값이 얼마 내렸나 그러면 5 내지 6년 동안 장기 하락했고요. 한 30%에서 50%가량 빠졌고 최근 저희가 아까 잠실 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압구정이나 청담동 이런 데도 빠지고 있잖아요. 반복. 이게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대 50%가량 빠지기도 했었어요. 평균 3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 정도 빠졌다면 앞서 이제 잠실 아파트가 그런 건데 IMF가 예고한 대로 한 10% 추가로 빠지고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는 내년까지 내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부가 뭐 반토막 난 곳들은 지금 거래가 약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 오를 때도 보면 한 번씩 내릴 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관망하라. 내년 하반기 정도 이때 만약에 가파르게 하락한다면 좀 바닥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30% 정도 올라올 때 이때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함께 해봤고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